Otóż, proszę Państwa, przystępujemy do realizacji programu ORKA. Jeszcze w tym roku planujemy uruchomić postępowanie, którego celem będzie zakup okrętów podwodnych wraz z transferem niezbędnych technologii, które chcemy uzyskać w drodze zamówienia offsetowego. Niebawem ogłosimy więcej szczegółów w sprawie liczby okrętów, a także ich wyposażenia oraz kompetencji, które chcemy pozyskać dla polskiego przemysłu stoczniowego i ośrodków naukowo-badawczych. Chcemy, żeby nasze okręty podwodne cechowała długotrwałość realizowanych misji oraz wysoka pojemność w zakresie przenoszonych środków bojowych i elastyczność konfiguracji, ale także wysokie zdolności skrytego przemieszczania się z dużą prędkością i długotrwałego wyczekiwania w ukryciu pod wodą. Okręty powinny być zdolne do wykorzystywania, co naturalne, torped, ale również odpalanych spod powierzchni wody pocisków manewrujących, zdolnych do rażenia celów w głębi terytorium agresora. Na bieżąco śledzimy programy związane z modernizacją flot podwodnych zarówno w krajach europejskich, jak i na świecie, pilnie obserwując najnowsze rozwiązania wdrażane przez poszczególne państwa. W ostatnich miesiącach z uwagą obserwowaliśmy projekt pozyskania nowych okrętów podwodnych przez Australię, gdzie dostrzegamy niewątpliwe korzyści, analizując przyjęte przez ten kraj rozwiązania. Zdajemy sobie jednocześnie sprawę, że taki projekt jest wielkim wyzwaniem, nie tylko w zakresie kultury pracy, załóg w nowym środowisku, ale przede wszystkim w kwestii serwisowania tych jednostek oraz zastosowania infrastruktury wsparcia na ich potrzeby. W tym miejscu chciałbym zaprosić naszych partnerów, zarówno z naszego kontynentu, jak i spoza niego, do udziału w przetargu, który niebawem ogłosimy. 폴란드가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육군과 공군 무기뿐만 아니라 해군 무기까지 한국과 협력하려는 것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셋 중에서 가장 개별 무기의 규모가 거대한 것이 해군인 만큼 여기서도 한국이 채택된다면 앞서 빅딜이 무색할 정도의 초대 규모 거래와 그를 통한 막대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고려하고 있는 무기 체계는 바로 잠수함.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바로 옆에 러시아 월경지 칼리닝그라드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 해군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발트해 방면에서 러시아가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는 부동항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폴란드는 잠수함 전력 역시 보강하기로 한 것인데요. 탐지가 극히 어려운 잠수함 전력이야말로 해상 최고의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계획인 오르카 프로젝트 자체는 2017년부터 논의되고 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오르제급 잠수함은 구소련제 킬로급 잠수함과 동형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서방 측 최첨단 잠수함에 필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뽐내던 기종이지만 지금 와서는 노후화가 꽤 진행되었고 러시아의 군수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 교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동안은 잠잠했던 오르카 프로젝트가 최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 한국은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기대도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 군사협력이 증대되면서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잠수함 같은 비대칭 전력을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에서는 아무리 폴란드라도 보수적인 선택지를 고를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서 누구도 오르카 프로젝트의 후보 기종으로 한국산 잠수함을 떠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누구나 독일이나 스웨덴, 프랑스 등 전통의 잠수함 명가를 떠올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선택될지를 토론하곤 했죠. 그러나 폴란드 국방장관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장관이 언급한 대륙은 폴란드 자신이 포함된 유럽 대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륙 건너편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나라라고 한다면 한국, 일본, 미국 정도가 있을 것인데요. 미국이야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부인한 셈이고 일본과는 최근 사이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으니 뜬금없이 불려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을 지칭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프로젝트 가동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라며 초대할 정도면 입찰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어드밴티지까지 쥐고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만큼 폴란드의 돌발 발언은 그 대상인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 캐나다가 무려 60조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을 벌이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폴란드까지 나타나서 줄을 서는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폴란드와의 빅딜로 한국 방산이 나토의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하다고 한들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고 비싸질수록 우매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선 같은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확실한 인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폴란드의 결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폴란드가 오르카 사업에 대놓고 한국을 초대하는 돌발 행동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무기 수출은 해외 시장에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부와슈차크 장관의 발언에서도 일부 드러난 신규 잠수함의 요구 성능을 한 폴란드 언론이 자세히 다룬 보도가 나왔는데요. 폴란드 라디오 언론 RMF24의 5월 24일 기사는 잠수함 요구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와슈차크 장관은 국방부가 선박의 수와 장비 및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잠수함의 구성 유연성을 위해 장기간 임무 투입과 고용량 배터리를 특징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은밀한 고속 기동 능력과 수중 장기 운신 능력 역시 중요하다고 국방장관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슈차크 장관이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잠수함들은 어뢰 외에도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중 발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와슈차크는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과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수함 함대의 현대화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년간 폴란드 군대의 기술 현대화 계획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르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한 결정은 수년 동안 국방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 연기되었죠. 매체는 2017년부터 코벤급 잠수함이 추가로 퇴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군한테도 정부한테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의 60년 된 코벤급은 구식이었고 낡았음에도 새로운 잠수함을 도입할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억지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폴란드 해군에 남은 잠수함은 1985년에 진수한 오르젤급 한 척뿐입니다. 나름대로 현대화 개량을 거쳤으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최소 10번의 수리를 받아야 했고 현재 상태는 알 수 없다고 하죠. 매체는 폴란드 잠수함 함대의 현재 상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수년 동안 경시한 결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폴란드는 마침내 오르카 프로젝트를 재가동하고 그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대두되기 전에는 가장 승률이 높은 기종으로 스웨덴의 A26 블랙킹해급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블랙킹해급은 스웨덴 해군의 차기 재래식 잠수함으로 2015년 건조가 시작된 비교적 최신 모델 중 하나입니다. 배수량 2,000톤급의 스털링 기관 AIP를 탑재하고 수직 발사관에 모듈형 설계를 적용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탑재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고성능으로 평가받는 기종은 아니지만 스웨덴이 발트의 연안 국가인 만큼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췄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트해는 수심이 매우 낮은 편인데다가 사방팔방이 암초고 그런 주제의 해상 물동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보는 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규칙한 조류와 수교의 분포 때문에 소나를 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심지어 주변 국가들은 전부 대잠 전력에 출중합니다. 한마디로 잠수함 몰기에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블랙킹해급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유력 후보에 들어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원하는 요구 성능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데요. 자망시간은 아예 세계 최장 기록을 갖고 있으며 현무3의 잠수함 버전인 해성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 가능한 어뢰 발사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예 탄도미사일 현무사를 날릴 수 있는 수직 발사관도 6기나 덤으로 달고 있죠. 앞서 폴란드의 요구 성능에는 순항 미사일을 수중 발사하는 성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블랙킹해급은 이 점에서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토마호크는 틀림없는 순항 미사일이지만 이를 수중에서 수직 발사관으로 쏜다는 것은 해수의 유입을 제어하고 수면까지의 콜드 런칭을 위해 가스를 조절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복잡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신뢰성의 하락을 의미하죠. 반면 순항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그냥 어뢰 발사관과 공유하는 도산 안창호급은 이 점에서 매우 신뢰성이 높습니다. 어뢰는 원래부터 수중 발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은 원래부터 한국군이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잠수함. 서해의 수심이 매우 낮고 수많은 섬으로 인해 해저 지형 역시 복잡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발트의 거친 바다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블랙킹해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일단 채택하고 있는 AIP가 문제인데요.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는 현대 잠수함의 필수적인 성능입니다. 그러나 블랙킹의 급에 들어간 스털링 기관 AIP는 AIP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많은 방식이라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그도 그럴 게 스털링 기관 AIP가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AIP 시스템이었고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지금은 거의 도태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스털링 기관은 실린더가 물리적으로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실린더의 구동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잠수함의 필수적인 덕목인 정숙성을 깎아먹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기관 자체의 크기가 매우 컸죠. 한정된 공간만이 허락되는 잠수함 승조원들의 삶에서 소리는 엄청나게 큰 주제의 공간까지 빼앗는 스털링 기관은 애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배기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해줘야 하는데 수심 150m 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트의 수심이 낮다지만 150m라는 제한은 너무한 수준이었죠. 결국 지금은 거인 모습을 감춘 것이 스털링 기관 AIP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자랑하는 정숙성과 잠항시간의 원동력인 연료전지 AIP와 비교하면 너무 낙후된 기술이죠. 게다가 폴란드인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블랙킹의 급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보다 너무나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꾸준히 잠수함을 만들어왔지만 수출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주변의 북유럽 국가 몇 군데만이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사업에서 다시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죠. 사실상 스웨덴군에서만 사용하는 내수용 무기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곧 외부에서 사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형성된다는 뜻이었죠. 폴란드 내부에서는 허리가 휘는 금액을 내고 블랙킹의급의 최초 판매국이 되어주느니 차라리 판매 실적이 확실한 한국에 손을 들어주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현재 폴란드의 잠수함 전력을 재건할 구원투수로 떠오른 한국.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워낙에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인 만큼 처음 진입하기가 난감한 분야라서 초심자인 한국한테는 별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뒤로 한국은 피나는 노력으로 자체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느새 국산 잠수함을 만들어낼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능도 꽤 출중하죠. 이제는 처음 도움을 받았던 독일과 수두전에서 맞붙으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1분 1초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 방산. 그 저력이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발휘되어 또 다른 대박을 터뜨리길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